프랑스의 왕가는 처음에 메로빙지eng 왕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피핀 3세로부터 시작한 카롤링지eng 왕가가 있다 그랬죠. 메로빙거 왕조, 카롤링거 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페 왕조입니다. 이 카페 왕조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왕가가 시작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죠. 아까 프랑스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세 가지 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르생게토르스부터냐 아니면 메로빙제 왕조부터냐 아니면 카페 왕조부터냐. 왜 그런 설이 있냐면 앞에 프랑크 왕조는 프랑크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족은 프랑스 지역과 독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지역 출신 중에서 왕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파리 백작 위그 카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왕이 이렇게 왜 바뀌냐? 당연히 이 샤를마니의 후손이 가다가 배가 끊겼기 때문이죠. 배가 끊기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 누가 등장을 하나? 당연히 그 왕정에 힘 있던 사람, 그러니까 궁제 같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제후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카롤링거 왕조 같은 경우는 궁제라고 하는 아주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건 좀 중국하고 비슷한데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힘없는 왕을 밀어내고 왕위에 등극하는 일이 이제 그 피핀 3세였다면 위그 카페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왕의 후계가 단절이 되니까 누가 왕이 될 거냐? 이때 여러 봉건 제후들이 보니까 위그 카페가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오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의 권한이 약할 수밖에 없죠. 왕은 그냥 그 이름뿐이고 각 지역의 영주들의 힘이 아주 큰 봉건 왕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앞에 이제 카롤링거 왕조는 프랑크족의 왕조였다. 이 사람들은 게르만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적 왕조와 문화 및 혈연 관계가 있었는데 요 위그 카페부터 첫 프랑스 지역민의 왕조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 사람부터 진정한 이 지역의 프랑스어를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족 정부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근데 이 카페 왕조의 형식은 어떠냐? 왕은 그냥 영주들의 지지에 있는 형식적인 존재다. 그리고 각 지역은 각자의 봉토를 갖고 있는 제후들 또는 봉토를 갖고 있는 주교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형태를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 왕조가 참 골 때립니다. 잘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전 유럽에 걸쳐서 이 카페 왕조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럽 최고의 왕가입니다. 그러니까 위그 카페의 아들 대를 이어서 하는 본가는 987년부터 1328년까지였는데 쭉 내려오다가 여기도 대가 끊겨요. 그게 또 반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로아 백작이부터 시작해서 발로아 왕조가 또 생기는데 이것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부르봉 왕가가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먼 후손이 또 부르봉이 돼가지고 왕조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 상속 왕조다. 그러니까 모계로 가면 왕조가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888년부터 1848년까지 위그 카페 가문은 프랑스 왕 36명을 배출을 했고 나폴리와 시칠리아 왕의 13명, 스페인 왕 11명, 헝가리 왕 4명, 폴란드 왕 3명, 룩셈부르크 대공 2명, 라틴 제국 황제 3명, 포르투갈 왕 32명. 라틴 제국은 어디냐면 동로마 제국이 1204년에 십자군에 의해서 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위를 프랑스 사람들이 차지했거든요. 60년 정도 유지했던 게 라틴 제국인데 여기에 당연히 프랑스의 이 왕가 사람들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라틴 제국 황제 3명이고요. 또 포르투갈 왕 32명. 그리고 현재 룩셈부르크 대공 앙리 드 릭상부르와 스페인 왕 펠리페 6세가 카페 왕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대단한 가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왕조가
이제 처음 시작되었을 때 지도가 이렇습니다. 왕의 직할령은 여기 파란색이에요. 파리시와 오를레앙의 아주 일부만 왕의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직할령이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백장령 또는 공장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부터 보면 플랑드르 백장령, 노르망디 공국, 공령, 양주 백령, 브루타뉴 공국, 콰타네 공국, 가스코뉴 공국, 툴루즈 백령, 브루고뉴 공주. 그러니까 공국이 왕 다음에 공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백작국. 그러니까 약간 서열은 낮지만 어쨌든 이 지역을 처음에는 7명의 제후들이 각자 다스리는 체제로 만든 거죠. 왕은 그냥 대표자인 뿐이다. 그리고 그 대표자는 대외 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떤 뭉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왕의 역할은 아주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는 상황에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잉글랜드를 침략을 합니다. 1066년 잉글랜드에 상륙해가지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 당시에 앵글로색슨족과 데인족, 바이킹 일부죠. 그 데인족들이 여기저기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가서 여기를 말하자면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잉글랜드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치였냐면 원래는 노르망디 공국이었거든요. 그 프랑스 왕의 봉신이었던 노르망디 공작이었는데 잉글랜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 왕의 봉신인 아주 묘한 입장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프랑스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유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십자군이라고 하는 1차에서도 7차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을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나라를 세웠던 게 십자군 전쟁인데 이 전쟁의 시작은 교황 우르바노스 2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뭐 종교적 이유, 뭐 정치적 이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여기에 참가를 하면 연옥에서 벌을 100% 면제한다. 완전한 그 대사부를 주는 어떤 종교적 이유도 있었고 이 십자군 원정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 기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갔느냐? 이 사람들은 아마 또 정치적 목적, 또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거가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이 십자군 이 전쟁 중간 또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영주와 기사들, 프랑스의 군사들이 동쪽으로 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란 것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큰 기여를 하거든요. 물론 프랑스 땅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이유가 한 4가지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 자, 첫 번째는 이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던 영주들이 전쟁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비로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주로 교회에 팔았어요. 교회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땅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 영주와 기사가 대규모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주와 기사란 사람들은 왕의 봉신이란 말이에요. 봉신인데 이 봉신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된 거죠. 그 전까지 있었던 왕, 그다음에 제후들 체제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중해를 통해서 군사들이 동쪽으로 가고 때로는 서쪽으로 돌아오고 또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동방에 있는 여러 화려한 물품들이 서쪽으로 오고 또 그 사이에 부가 일어나고 여기에 상인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주아들이 탄생을 하고 또 거기에 개인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자유가 확대되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동방이라는 곳이 훨씬 선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지중해가 서지중해 지역보다는 훨씬 선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후진국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려한 문명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많이 바뀌게 되고
생활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교회 건축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그게 고딕 건축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또 하나의 큰 그 변화 요소는 뭐냐면 가문의 문장이 이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가문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가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 가문들은 지금도 그 문장을 씁니다. 뭐 사라진 가문들도 있지만 이 가문의 문장이 왜 생기기 시작했느냐? 자, 십자군 전쟁에 가보니까 유럽 전체, 물론 프랑스 중심으로 모이긴 했어도 독일 지역에서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다 달라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 근데 문제는 부세를 통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의 상징물이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깃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방패 모양의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대 앞에 들고 다니게 된 거죠. 이름으로써 그 가문의 문장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유럽의 국기도 더 탄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쓰인 오스트리아 3색기. 이 오스트리아 가운데 흰색, 주변에 빨간색이거든요. 이 국기의 처음 탄생이에요. 그럼 이 국기도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이 오스트리아의 그 영주 하나가 속에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깃발처럼 된 거예요. 이것을 벗어서 가문의 문장으로 쓴 거죠. 이때부터 삼색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이 전쟁은 이 결국은 왕과 제후들로 이루어진 이 봉건 체제를 뒤흔들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문의 영지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왕도 힘을 쓰게 되죠. 이때 힘을 쓰게 된 묘한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르망디 공국이었어요. 이 헨리 2세라고 하는 앙주 백작이었던 사람인데 원래 앙주 지역, 지금의 파리 서쪽에 있는 앙주 지역의 백작이었던 사람이 노르망디까지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여기를 앙주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큰 땅이 만들어집니다. 위에 빨간색 있죠? 그 르망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 앙주라고 하는 곳에 백장령이 있었는데 1144년 노르망디 공작기까지 획득을 한 거. 노르망디까지 이제 차지한 겁니다. 그러다가 남쪽에 있는 붉은색, 그러니까 1152년 여기를 아키텐이라 부르는데요. 아키텐의 영주였던 엘레 오노르. 여긴 이미 남성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여왕이랑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두 땅이 전부 앙주 제국과 아키텐이 전부 하나의 영토가 된 거죠. 아직 지금 붉은색이 있는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노르망디 공국의 이제 공작은 당연히 잉글랜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까지 획득을 하고 저 서쪽에 남은 브루타뉴, 이 브루타뉴 반도에 있는 거기 공국과는 사돈 관계를 하면서부터 거의 프랑스 왕과 필적할 영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영토를 가졌으니까 이 헨리 2세란 사람은 원래 프랑스 왕의 봉신이지만 내가 이 정도 땅을 가졌는데 왜 당신 왕한테 내가 굽신거려야 되느냐. 그래서 프랑스 왕의 신하 역할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리처드란 사람은 잉글랜드 왕으로 유명하죠. 사자왕 리처드.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 왕과의 대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필리프 2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왕은 자, 그러면 좋다. 앙주 제국이 컸으니까 나도 그러면 니네랑 대적을 해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필리프 2세와 리처드 간에 이제 대결 구도가 벌어집니다. 당시에 또 십자군이 한창 열심히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필리프도 십자군에 가고 사자왕 리처드도 십자군에 갑니다. 그래서 필리프는 키프로스를 점령을 하고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런 사이에 필리프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앙주 제국령을 공격을 해요. 지금 리처드는 동방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왕이 저쪽 가 있는 사이에 왕이 없는 제국을 계속 야금야금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리처드라는 사람은 돌아오다가 그 오스트리아 측에 잡혀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몸값을 주고 막 풀려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리처드가 나라를
그 비워놓고 동방으로 간 사이에 그 동생인 존이라는 사람이 잉글랜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그 프랑스에 있는 땅들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존은 실주왕이라는 별명을 갖는데요. 그때 그 땅을 잃어버린 그 상대편이 누구냐면 필리프 2세인 거죠. 필리프 2세가 이 프랑스에 있는 잉글랜드 왕의 땅들을 차지하면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빨간색이 되게 컸는데 오른쪽 쪽에는 빨간색이 그 아키텐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만 남기고 거의 없어지잖아요. 특히 프랑스 국왕의 직할지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많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에 있는 제후들도 어부지를 많이 얻게 되고 교회의 땅도 많이 늘어났고 십자군으로 인한 변화가 상당히 크게 된 거죠. 필리프 2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프랑스 왕 중에서 유일하게 성인이 된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루이 9세입니다. 이 사람을 생루이 드 프랑스라고 불러요. 세인트 루이. 오늘날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기리면서 지은 거죠. 아, 프랑스 사람들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루이 9세도 십자군 원정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7차 십자군 원정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심이 워낙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내부에 이단 척결에 앞장을 섰고요. 그 당시 알비파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단 척결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내부의 십자군 운동하면 되겠냐? 아예 나도 먼저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상륙을 했다가 실패하고 또 튀니지로 또 상륙을 해요. 그랬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에서 왕이 죽으니까 교황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 사람을 성인으로 시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지만 성인이 되었고 생루이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신앙심도 있고 뭔가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 덕분에 성인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죠. 국력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생루이의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입장인데요. 지금 파리의 시대 섬에 가면 세인트 샤펠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이 뭐예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가시멜류관을 썼다 그러죠. 이 가시멜류관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루이 9세가 여길 찾아갔다가 당시 라틴 제국의 보두행 2세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그 갚아준 대신에 이 가시멜류관을 주게 됩니다. 이 가시멜류관이 어마어마한 성유물이잖아요. 예수의 몸에 걸쳤던 성유물이니까 가치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 노트르담 성당에 붙어 있는 게 세인트 샤펠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기부금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노트르담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노트르담 성당의 제일 보물이 뭐냐? 바로 이 가시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루이 9세 다음에 또 유명한 프랑스의 왕은 필리프 4세입니다. 자, 필리프 4세는 결정적으로 영주의 힘을 확실하게 뺍니다. 어떻게 뺐냐면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특히 주교들의 힘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영주의 힘을 빼고 주교들한테 세금을 걷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북쪽에 있는 플랑드르 지역을 좀 먹고 싶다. 잉글랜드와 이 플랑드르 지역을 가지고 패권 다툼을 한 거죠. 근데 이 돈이 부족해요. 돈이 어디가 있죠? 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주교들한테 세금을 내라 라고 징세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발끈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주교가 왜 당신한테 세금을 내느냐? 라고 해가지고 반발하죠. 그때 교황이 보니파시오 8세였는데 이 사람의 대항을 해서 이제 필리프 4세는 이제 영주, 성직자 여러 대표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된다. 도대체 프랑스의 주교는 내 부하 아니냐? 라고 했는데 교황 입장에서는 무슨 프랑스의 주교가 왕의 부하냐? 교황이 부하다.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게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한 게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거죠. 자, 아비뇽 유수는 필리프 4세가 주교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보니파키우스 8세가 반발을 해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감금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해. 그러니까 이 고문을 못 견디고 사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 교황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교황은 아예 프랑스 사람을 지원을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황한테 교황청을 옮겨라. 어디로? 아비뇽으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이 교황청이 아비뇽에 69년간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하죠. 근데 아비뇽이란 건 사실 원래는 프랑스 왕의 직할령이 아니었고요. 교황령이었어요. 교황의 땅이었기 때문에 교황이 가도 되죠. 교황이 일종의 영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비뇽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거의 116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백년전쟁은 당시에는 프랑스니 잉글랜드니 민족 구분이 없던 시절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프랑스야, 우리는 잉글랜드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혼재돼 있었던 거죠.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 왕이었던 이제 시절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었는데, 자, 카페 왕조의 프랑스의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직계 아들도 없고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쭉 따져봤더니 대략 3명의 후보가 등장을 하더라. 첫 번째는 큰형의 외손자이자 나바라 왕이었던 샤를이다. 두 번째는 여동생의 아들이고 잉글랜드 왕인 에드워드 3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촌인 발로아 백작 필리프였다. 그러니까 2명은 삼촌 관계고 1명은 사촌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손자들은 왕이 상속권이 없다. 그러니까 사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필리프가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발루아가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카페 왕조의 부계로 하면 단절이 아닌데 역사가들은 좀 나누려고 했는지 이때부터 발루아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도대체 왜 우리가 더 가까운데 왜 필리프가 왕이 되느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왕위 계승 문제는 이제 명분이고 실제로는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욕심 또는 스코틀랜드도 이쪽에 이 관련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어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3세의 욕심,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죠. 당사자들도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까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잉글랜드에서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에 상륙함으로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프랑스는 인구가 꽤 많았어요. 거의 1600만 명이나 되는 강국이었고 잉글랜드는 400~500만 정도 됐다. 근데 이 전쟁은 100년 정도 된 건 아니고 116년 동안 계속 싸우지는 않았고 중간에 몇 차례 휴전, 종전, 그러니까 당시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략 이제 합쳐 보니까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한 100년쯤 되더라라고 해가지고 100년전쟁이 이름 붙이게 된 거고, 그리고 전쟁터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프랑스 지역의 국토가 많이 이제 순실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로 보시면 맨 왼쪽 위에 프랑스 땅의 아키텐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잉글랜드의 영토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쪽 지역 중심으로 잉글랜드가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그 아래 지도에 있죠. 그 아래 지도에 보면 아키텐과 북쪽에 잉글랜드 영토를 차지했다가 점차적으로 잉글랜드 세력은 이제 물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 막판이 되면 프랑스군이 프랑스 땅에 있는 모든 잉글랜드 병사들을 바다 건너로 쫓아 보내면서부터 이 전쟁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앙숙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직전까지 두 나라는 앙숙이 됩니다. 원래 이웃나라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앙숙관계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